은퇴한 지 6해가 지났습니다. 이렇게 오래 쉴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늘 하던 대로 텃밭으로 나갑니다. 삽을 들고 흙을 한번 뒤집고 고랑 사이에 난 잡초를 손으로 뽑습니다. 허리가 조금씩 굽어오는 게 느껴지지만 흙을 만지는 일은 여전히 마음을 가라앉혀 줍니다. 흙 냄새가 손끝에 배어들 때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씩 비워지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날 또 별다를 것 없는 날이었습니다. 햇빛은 적당했고 바람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자꾸만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숫자를 마주할 때 느끼던 그 묘한 긴장감이 아무 이유 없이 다시 몸에 스며드는 느낌이었지요. 마치 오래전 익숙했던 감각이 문을 두드리듯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35년 동안 국세청 조사관으로 일했습니다. 사람의 얼굴보다 숫자의 얼굴을 더 오래 봤습니다. 누군가는 친절하게 웃으면서도 장부에 거짓말을 적어 넣습니다. 표정은 숨길 수 있어도 숫자는 끝내 자신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게 제가 평생 붙잡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쟁이의 마지막 양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꽤 큰 사건들을 맡았습니다. 지금도 뉴스 자료실 어디쯤에는 남아있을 이름들입니다. 한 번은 큰 중공업 회사 비자금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지요. 윗사람들이 적당한 선에서 끝내라고 눈치를 줄 때도 저는 흐름이 끝나는 지점까지 가보겠다고 버티곤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 사람은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이라는 말과 괜히 건드리면 피곤한 사람이라는 말이 동시에 따라붙은 건요. 칭찬과 원망이 한 몸에 새겨지는 기분. 그게 제 조사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은퇴하고 가장 먼저 다짐한 건 이거였습니다. 이제 더는 싸우지 말자. 남은 인생은 조용히 숫자가 아닌 흙이랑만 살자. 그래서 저는 이 시골집을 택했고 텃밭과 작은 방 하나를 제 마지막 현장으로 삼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을 밝혀낼 필요도 증거를 찾아 헤맬 필요도 없는 곳. 그저 햇살과 바람만이 제 일과를 정해주는 곳에서 저는 비로소 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날 해가 조금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괭이를 한쪽에 세워두고 허리를 펴는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익숙한 발소리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 딸 소윤이었습니다. 아빠, 나 왔어. 저는 본능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오래 보다 보면 같은 말 안에서도 다른 결이 들립니다. 목소리 끝에 묻어있는 미세한 흔들림, 웃음 뒤에 숨어있는 얇은 긴장. 그날은 그랬습니다. 왔냐? 오늘은 좀 늦었네. 슬리퍼를 끌고 현관까지 나가니 소윤이 구두를 벗으며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좀 정신없었어. 말은 짧았고 웃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구두를 벗는 손이 괜히 서두르다 멈추고 다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살짝 굳어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손을 오래 봤습니다. 어렸을 때 제 손가락을 꼭 잡고 놓지 않던 그 작은 손이 이제는 뭔가를 꼭 움켜쥐고 있는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조사실에서 사람들이 거짓을 숨기려고 애쓸 때의 떨림을 보아왔습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건 거짓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진심을 꼭 움켜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무게. 그 무게가 아이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아버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아니, 그냥 집에 오고 싶더라. 그 대답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집에 오고 싶어서라는 말 뒤에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얇게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지금 피난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한 곳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거실로 들어와 소윤이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가방은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무릎 위에 올려둔 채 지퍼를 열까 말까 손가락만 얹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꺼내기 두려운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처럼. 물이나 한 잔 마셔라.
저는 컵에 물을 따라 천천히 밀어주었습니다. 고마워. 한 모금 입에 대고 그 다음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컵을 잡은 손가락이 잔잔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회사에 무슨 일 있냐?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캐묻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마음을 받쳐주는 마음으로요. 때로는 질문이 아니라 손 내밀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였습니다. 그냥 좀 정신 없었어. 나중에 얘기해도 돼? 그 말에서 지금은 아직 입에 올리기 힘들다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그게 진짜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 저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 말하기 싫으면 지금은 말 안 해도 된다. 대신 너무 오래 혼자 궁리하지는 마라. 그건 아빠 목도 좀 남겨둬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소윤이 그제야 저를 한번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아주 얇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진 것 같았지만 아이는 참았습니다. 응, 알겠어. 아빠한테도 나중에 말할게. 그 대답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끝까지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닫기도 합니다. 나중에라는 말이 붙었다는 건 언젠가 문을 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소유는 일찍 방에 들어가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만 작게 흐르고 집 안은 금방 밤의 공기처럼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스탠드를 켰습니다. 좁은 방 한가운데 작은 책상이 있고 그 위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퇴하고부터는 일부러 손을 대지 않았던 가방입니다. 그 가방을 보고 있으면 지나온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오곤 했습니다. 한동안 그걸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손바닥을 가볍게 올려보니 가죽의 오래된 감촉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촉감이었습니다. A1 중공업, 그때도 참 입안에서 오래 묵은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사건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한동안 조직 안에서 눈치 아닌 눈치를 받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 또 물었대. 괜히 같이 엮이지 마라. 그런 말들이 뒤에서 오가던 날들, 외로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고도 나는 끝까지 갔습니다. 그름이 거기까지 이어져 있었으니까요. 그게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외로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 다시 안 한다. 그렇게 마음먹고 내려온 이 집에서 나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 늙어갈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딸의 얼굴을 보고 나니 이 손을 어디까지 다시 써야 할지 잠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류 가방 옆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넣어둔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를 넘긴 낯익은 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이름, 날짜, 그름도, 화살표. 오래전에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날카로웠고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공책 마지막 빈 페이지에 연필로 조용히 날짜를 적었습니다. 년, 월, 일, 소윤, 회사에서 돌아온 날, 표정 평소와 다름,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그럴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 연필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며 불안이 글자로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글자를 적는 동안에도 가슴 한편이 자꾸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조사관 시절에는 새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늘 비슷한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설마 이게 별일이겠느냐 싶은 마음과 혹시 이게 큰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같이 올라오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의 긴장감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긴장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아이 얼굴 한번 보고 난 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본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괜찮은 일이라면 좋겠다. 정말로 괜찮았으면 좋겠다. 나는 입술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숫자와 흐름의 얼굴을 다시 떠올릴 준비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본능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어딘가 얇게 갈라져 있었고, 나는 그 틈새에서 곧 들어올지도 모를 파문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딸아이 방의 불빛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싸울 수도 있겠다고. 이번에는 조직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다음 날 아침, 식탁 위로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국물 냄새는 평소처럼 익숙했지만 딸아이는 젓가락을 들고도 한동안 밥을 집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남이 보면 모르겠지만 오래 지켜본 아버지의 눈에는 금방 들어오는 신호였습니다. 밥알을 바라보는 눈빛이 자꾸 먼 데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무언가 마음을 짓누르는 생각이 밤만마저 빼앗아 간 것 같았습니다. 어제 일 그것 때문이냐? 내가 물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입이 먼저 움직인 말에 가까웠습니다. 걱정이 말보다 먼저 나온 것입니다. 소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머뭇거림 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횡령이 났대. 숟가락이 제 손에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버지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단해야 한다고. 몇 억씩 빠져나갔다는데 그 계정이 내가 맡은 계정이야. 그 말이 식탁 위 공기에 차갑게 깔렸습니다. 아무리 평정하려 해도 몇 억이라는 단어는 제 신경을 곧바로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계정이라는 말은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했다는 거냐? 제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니지. 절대. 근데 윗사람들이 자꾸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뭔가 나한테 돌리려는 분위기 같아. 말끝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딸아이의 눈이 잠깐 묽게 돌았고 그걸 보니 제가 먼저 마음을 가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혼자서 그 거대한 조직과 맞서야 하는 두려움을. 밥 먹고 회사 좀 데려다 줘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소유는 순간 놀란 눈을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직장 일이야. 그래서다. 나는 짧게 잘랐습니다. 직장 일이라고 아무나 건드려선 안 되는 게 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분명 아빠가 왜 이러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면서도 나는 그 자리에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억울하게 짓밟히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 서 있는 직원들의 표정이 어딘가 경직돼 있었습니다. 방문객을 경계하는 시선이라기보다 지금 우리 회사에 불편한 일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거웠습니다. 나는 로비에서 안내 직원에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은퇴한 조사관이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굳이 내 과거를 앞에 내세울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과거가 필요한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팀 강민재 팀장님 좀 뵙고 싶습니다.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안으로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표정이 조금 굳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감사팀 일정이 꽉 차 있어서요. 면담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름이 이미 만들어졌구나. 나는 속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향을 정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아마도 내 딸을 향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뒤쪽에서 조용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몸은 가볍게 움직였지만 시선은 단번에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팀 쪽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그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작게 목소리를 줄여 말했습니다. 혹시 이경호 님 맞으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내가 처음 오는 곳인데 누가 나를 알고 있다는 말인가? 예. 그런데 직원은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묘한 존경심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예전에 A1 중공업 비리 사건 담당하셨던 그분 맞으신가 해서요. 그 순간 로비 공기가 아주 잠시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 사건은 내부 압력이 많았고 끝까지 파고들었다는 이유로 제가 조직 안에서 꽤 오래 찍혔던 사건이었습니다.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직원의 말은 내 과거가 어디선가 기억되고 있었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지금 내 앞에 놓인 상황이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팀장님도 아마 아버님이 누구신지 알면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직원의 뒷모습이 잠시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미 회사 안에서도 누군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감사팀 문이 열리고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경호 선배님, 들어오시죠. 선배님이라는 호칭,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그 말 하나로 이 사람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이름이 현재의 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깨끗한 책상 위에 몇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조심스럽게 한 장을 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문제된 전표 일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까진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보니 흐름이 좀 이상합니다. 나는 천천히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숫자 몇 줄이라고 생각할 테지만 내 눈엔 흐름에 어긋남이 보였습니다. 숫자들 사이에 숨어있는 고의가 보였습니다. 딸의 이름이 적힌 칸이 유난히 부자연스럽게 끼어들어가 있었고 시간대는 앞뒤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꿰맞춘 것처럼. 강 팀장은 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나는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뭐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흐름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강 팀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어제까진 믿고 싶은 쪽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같은 분이 움직였다는 건 이 사건이 간단치 않다는 뜻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이 조금 더 또렷하게 깨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움이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제 딸아이 그렇게 쉽게 누명 씌울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당한 일이 단순히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 놓은 흐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안에서 오래된 공책을 쥐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건의 진실을 적어낸 공책. 이 공책과 함께 걸었던 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이 손을 쓸 때인가 보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오래전 조사실에서 느끼던 것과 비슷한
떨리는 공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조직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딸은 모르겠지만 이런 흐름은 그냥 따라가면 답이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아직 사건은 시작도 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이미 내 안에서는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 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간다. 그 마음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 숫자와 씨름하며 쌓아온 모든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침이면 텃밭에 나가 흙을 뒤집고 신문을 펼쳐 숫자와 그래프를 훑어보았습니다. 달라진 건 신문 위에 있는 글자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자꾸 딸아이 얼굴과 회사 건물 복도, 감사팀 회의실 풍경만 반복 재생되고 있었으니까요. 걱정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유는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한층 느릿느릿해졌습니다. 때로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깊은 숨을 한번 쉬고 나서야 문을 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딸아이가 신발을 벗다가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코트 단추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손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기력을 쏟아내고 돌아온 사람처럼. 오늘은 어땠냐?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빠. 소윤이 고개를 들더니 입술을 한번 깨물고 나서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정직 얘기까지 나왔어. 아직 확정은 아니래. 근데 미리 인정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 말해. 정직. 나는 그 단어를 속으로 한번 씹었습니다. 조직에서 오래 일해본 사람이라면 그 말이 그냥 징계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책임의 방향을 슬쩍 바꾸는 도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낙인이 찍히면 지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뭐라 그랬냐? 나 아니라고 했지. 근데 계속 같은 말 하니까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나만 고집 부리는 건가 자꾸 헷갈려. 그 말 속에 딸아이의 지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흔들렸을지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조직의 압박 앞에서 자신의 기억마저 의심하게 되는 그 끔찍한 순간들을. 헷갈리지 마라. 나는 최대한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한 건 안 한 거다. 기억이 아니라 사실이다. 소유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진짜 나 믿어? 너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심해도 된다. 나는 끝까지 안 바꾼다. 그러자 소유는 아주 약하게 웃었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나, 그 말만으로도 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아이에게 힘이 된다니. 그날 밤 나는 공책을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감사팀과의 대화, 회사 복도 분위기, 젊은 직원이 했던 말들, 딸아이의 손떨림까지 모두 글로 옮겨 적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어도 어디서 어떻게 흐름을 잡아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건 조사관에게 손발이 묶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정말 나이가 든 건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더 빨리 방향을 잡았을 텐데 지금은 머릿속에서 실타래가 자꾸 엉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오래전의 날카로움이 무뎌진 것 같아 조금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러다 책상 한쪽에 포개어둔 종이 다발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소윤에게서 받아 적은 업무 일정표였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적어둔 것들, 출근 시간, 정시 퇴근,
회의 시간, 그리고 중간에 몇 번 적힌 교육과 외근 표시들. 나는 천천히 그 표를 펼쳤습니다. 날짜를 하나씩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신입직무교육 전일 참석. 나는 그 줄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적어둔 메모를 다시 뒤적였습니다. 자금이 빠져나간 날짜, 문제가 된 전표가 결제된 시간, 그 둘이 정확히 겹치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맞아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전 조사실에서 느끼던 그 전율이 다시 한번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교육 때문에 하루 종일 강의실에 있었다면 그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지. 내 심장이 한번 크게 쿵 내려앉았다가 곧 빠르게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다. 실마리를 찾았다. 나는 서랍에서 안경을 다시 꺼내 쓰고 일정표와 메모를 나란히 펼쳐두었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날짜를 연결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의 떨림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결제 시간대. 그 시간, 소유는 교육장에 있었고 출입 기록상 자리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움직인 계정은 다른 누군가가 사용한 것이다. 이건 단순한 실수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이용해 딸아이의 계정을 도구처럼 썼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나는 의자를 뒤로 조금 밀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은 별빛 대신 아파트 불빛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걸 보고 있으니 예전의 사건 하나를 끝까지 몰아가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던 사건이 어느 날 사소한 일정 하나, 누구의 부재 기록 하나로 급격히 방향을 바꾸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사소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공책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1. 교육으로 인한 부재 시간 확인. 2. 그 시간대에 결제된 전표 전부 재확인 필요. 3. 해당 시간. 계정 접속자 로그 필수. 지금 당장 회사 시스템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어디를 찔러야 하는지는 알게 된 것입니다.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내 이 의심을 함께 볼 수 있는 회사 안의 사람 한 명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하게도 조금 덜 막막했습니다. 아직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조금은 방향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흐름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조금은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공책을 덮었습니다. 가슴 한편에 희망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소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소윤아, 너 신입직무교육 받았던 날 있지? 응, 하루 종일 강의 들었던 날. 그게 왜? 그날 문제가 된 전표 하나가 올라갔더라. 소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눈 속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일렁이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넌 교육장에 있었다고 했지. 맞아. 점심시간 말고는 거의 못 나갔어. 출입 기록에도 남을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누군가 내 계정을 대신 썼다는 얘기다. 소유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나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야? 아직은 단서다. 하지만 단서가 둘, 셋으로 늘어나면 그땐 흐름이 된다. 딸아이의 눈빛이 오랜만에 조금 또렷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희망의 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내일 감사팀장님 다시 찾아가 볼게. 그 말이 나왔을 때 나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한 나도 이 사건을 중간에서 놓지 않겠다고.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그날 밤
나는 공책 옆에 펜을 놓고 불을 끄기 전까지 천천히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회사 내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의 이름과 내가 평생 지켜온 믿음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숨기려고 애쓸 수 있지만 끝까지 숨기는 법은 없습니다.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틈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그 틈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딸을 위해. 딸아이 일정표에서 단서를 찾은 다음 날, 나는 아침부터 서류 가방 옆에 공책을 펼쳐두고 전날 밤 적어둔 흐름들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교육으로 인한 부재 시간, 그 시간대에 등록된 전표, 계정 접속 기록, 딱 3줄뿐인데 이 3줄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진실로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습니다.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회사 내부에만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누군가 안에서 먼저 움직여줘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문제는 누가 진짜 마음으로 이걸 보려고 할까? 그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소윤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특유의 침잠된 기색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작은 희망이 아이에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오늘 감사팀장님한테 얘기하고 왔어.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하더냐? 내 얘기 듣긴 들었어. 교육장에 있었던 시간, 출입기록 다 확인해보겠다고 했어. 근데 완전히 믿는 것 같진 않아.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믿어주는 사람은 없다. 기록이 말해줘야 한다. 소유는 그 말에 조금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팀장님 표정이 어제랑은 좀 달라진 것 같았어. 그 직원이 아빠 얘기했다고 하던데 그게 영향이 있었던 걸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뭘 알든 중요하지 않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감각을 갖기 시작했는지다. 소윤이 나를 바라보다 작게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은 희미하지만 앞을 향한 작은 의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소윤은 다시 감사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딸아이 말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기를 나는 바랐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함께 가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해야 할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집에서 조용히 걷고 또 걸었습니다. 잠깐 앉았다가 다시 책상 앞으로 가고 그렇게 반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평생 이때를 대비해 숫자 앞에서 버티는 법을 배워왔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불안은 달랐습니다.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때문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발소리가 확실히 달랐습니다. 며칠 전보다 한결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빠, 소윤의 목소리가 조금 밝았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일어나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희망의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찌 됐냐? 팀장님이 그날 부재 기록, 보고서에 넣겠대. 그리고 내 계정으로 접속된 시간들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도 했어. 소유는 숨을 골라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는 말도 조금은 덜 하는 것 같아. 예전에는 계속 같은 얘기만 했는데 오늘은 듣는 척도 하고 표정이 좀 달랐어. 그 말이 이상하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나는 바로 말했습니다. 누가 기록을 바꾸고 누가 흐름을 숨기든 진실은 결국 작은 곳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근데 아빠, 소유는 잠시 나를 보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되게 겁났어.
내가 혼자 가면 끝까지 밀릴까봐. 근데 아빠가 그 얘기해 줬잖아. 안 한 건 안 한 거다. 사실은 안 바뀐다고. 그게 오늘 힘이 좀 됐어. 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너 혼자 아니었다. 소유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지난 며칠간의 무게가 조금은 해소된 숨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소윤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펼치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감사팀장, 부재 기록 보고서 반영, 계정 접속 로그 추가 확인 예정, 거기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팀장 표정 변화 감지. 내부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 나는 펜을 내려놓고 손가락 마디를 눌렀습니다.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도 같이 보는 건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조직에서 오래 버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태도가 변한다는 건 이미 마음 한쪽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리고 균열이 생기면 그 틈으로 진실이 들어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책상 앞에서 오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전날들보다 적었습니다. 흐름이 조금씩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랜 겨울 끝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윤이가 오늘 스스로 움직였구나. 나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흔들리던 자리에서 조금 일어났다는 것. 그건 기록 하나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 그게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변화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가 흐름을 만들어 덮으려 했던 일이라는 것. 그 사실을 나도, 회사도, 그리고 무엇보다 소윤이 알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작은 증거 하나면 물길이 완전히 바뀐다. 등불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오랜 세월 몸에 남아있던 감각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흐름을 뒤집을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딸과 함께, 진실과 함께 조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분했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셔츠에 다림질된 옷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예전보다 분명 더 늙어 있었지만 손이 매듭을 만드는 동작만큼은 아직 익숙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소유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가는 거지.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응, 오후 2시 같이 간다. 딸아이는 뭐라고 더 말하려다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아주 작게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으면 나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또 혼자 가라 그러면 겁나고 나는 웃음이 나려고 하는 걸 조금 참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의지할 때가 있으면 의지해도 된다. 평생 안 쓰고 남겨둔 게 아빠 힘이다. 그 말을 하면서도 조금 과한 말인가 싶었지만 오늘만큼은 이 정도 과장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지금 든든한 한마디였으니까요. 회사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길게 테이블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장 강민재가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소윤 대리님, 그리고 아버님. 그는 예전보다 조금 더 신중한 얼굴이었습니다. 내부 조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해당 기간 자금 유출 건에 대해 전표, 접속 기록, 출입 기록을 모두 대조한 결과 이소윤 대리님이 직접 자금을 빼낸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윤의 손등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나는 옆에서 그 떨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신 멈출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 참석일과 일부 날짜의 결제는 이소윤 대리님 부재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직접 책임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내려놓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소유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문 얼굴이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딸아이가 어렵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 주의 조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횡령이라는 낙인은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지금까지 딸아이 목을 조여오던 밧줄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테이블 옆에 겹쳐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 팀장이 책상 한쪽에 별 생각 없이 밀어둔 서류였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그쪽에 시선을 한번 던졌습니다.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한일과 결제 시간, 그리고 반복되는 이니셜. 머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오래된 본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팀장님, 나는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선배님. 지금 설명하신 거 말고 저쪽에 있는 표 잠깐만 볼 수 있겠습니까? 강 팀장은 의아한 얼굴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참고용으로 정리해 둔 결제 흐름인데요. 나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기한일이 7일인데 결제 시간은 6일 밤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강 팀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러네요.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한을 올리기 전에 결제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건 기한자가 아닌 사람의 권한이 쓰였다는 말이지요. 서류 위 숫자들을 다시 훑었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줄이 몇 개 더 보였습니다. 여기 이 건들도 다 그렇네요. 날짜와 시간이 뒤집혀 있습니다. 흐름이 거꾸로 돼 있습니다. 잠시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류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잘 아는 사람의 얼굴이 지금 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선배님,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확인해야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번 건 생각보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숨길 수는 있어도 끝까지 숨기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들 사정이 어떻든 흐름은 결국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단순한 사실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배운 진리였습니다. 소유는 내 옆에서 조용히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조금 열렸다가 곧 다물어졌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이 눈빛 속에 고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안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책임으로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추가 내용은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빛이 길게 바닥에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햇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윤이 내 옆에서 조용히 걸음을 맞췄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아까 그거 기한 날짜랑 결제 시간 뒤집힌 거 팀장님도 모르고 있었던 거지. 모를 수도 있지. 내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일은 전체 흐름 관리하는 거라 한 줄 한 줄 시간까지 다 보기는 어렵다. 나는 평생 그 한 줄만 봐도 살아온 사람이고. 소윤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울음이 가신 자리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아빠가 그 한 줄 찾아준 거네. 나는 대답 대신 그냥 아이 어깨를 한번 가볍게 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내 이름에서 그 말이 빠졌다는 거다. 그 말, 횡령,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던 단어를 이번에는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이 일이 진짜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 풍경이 느리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도시의 불빛들, 신호등,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모습들이 이제는 조금 덜 날카롭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소유는 창가 쪽에 앉아 손바닥으로 김서린 유리를 살짝 문질렀습니다. 아빠. 응, 나 사실 처음에 정직 얘기 들었을 때 그냥 인정하고 끝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어. 나는 잠시 대답하지 않고 아이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안 했다고 계속 말해도 계속 같은 말만 돌아오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빠가 앞에서 누구라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근데 아빠가 안 한 건 안 한 거다라고 한번 말해줬잖아. 회사에서 한 말보다 그 말이 더 오래 남더라. 소유는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텨보기로 했어. 그리고 오늘 그래도 버틴 게 잘한 일이었구나 싶다. 나는 그제야 짧게 대답했습니다. 버틴 건 내가 잘한 거다. 나는 그냥 옆에서 숫자 몇 개 더 본 것뿐이다. 딸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숫자가 덜 무서웠어.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숫자를 무기로만 쓰던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누군가에게 분명 두려운 존재였을 테니까요. 이제는 그 숫자가 누군가를 지켜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조용한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평생을 바친 것이 드디어 의미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유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잠시 누웠고 나는 방으로 들어와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가운데에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년, 월, 일, 브릿지테크 내부 조사 결과 발표. 그 아래에 천천히 글씨를 이어갔습니다. 1. 딸아이, 횡령 직접 책임에서 제외. 2. 교육 부재 시간 및 로그로 무고, 입증. 3. 역순 결제 기록 더 큰 흐름 조사 예정.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숫자는 결국 누구 편에 설지 스스로 정한다. 펜을 내려놓으니 손가락이 조금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난 뒤에 떨림이었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안도와 기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소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내일 아침에 김치찌개 끓여줄까? 오늘은 좀 먹고 싶다. 나는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일은 김치찌개 좋겠다. 그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나니 지난 며칠간 어깨 위에 얹혀있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사건은 회사 안에서 더 이어질 것입니다. 더 큰 흐름, 다른 사람들의 이름과 책임이 드러나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내 딸의 이름 옆에서는 그 무거운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긴 하루였고 오래 기억해도 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오래된 공책을 한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숫자와 흐름으로 가득했던 이 공책이 이제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진실을 찾아 헤매던 길 끝에 가장 소중한 진실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나는 공책을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소윤아, 아빠가 평생 익혀온 게 너를 지키는 데 쓰여서 다행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빛이 드문드문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